자, 이제 두 번째 시간 시작을 할게요. 사회보장 기본법. 사회보장에 관한 국민의 권리, 이제 사회보장 수급권이라는 이름으로 나오는 우리가 앞에 기본권에 대한 얘기할 때 기본권, 인권, 그다음에 생활권 이런 것들 바로 여기 생존권, 생활권이래. 생존권에 대한 얘기할 때 이제 어, 바로 여기에 이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이제 그것들을 기반으로 한 건데요. 사회보장 수급권은 바로 사회권과 생존권을 우리가 구체화하기 위한,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이것을 청구할 수 있는 어떤 권한이 되도록 하는 것은 이제 사회보장 수급권을 만들면서부터죠. 그래서 우리가 사회보장에 대한 국민의 권리는 2장, 한 장에 걸쳐서 우리가 국민이 어떠한 권리를 갖고 있는가, 그리고 그것들을 이제 3장, 5장의 경우는 사회보장 기본계가 어떻게 그것들을 운영하고 또 실천할 것인가에 대한 국가의 구체적인 지침을 이제 마련을 한 거죠. 그래서 여기에 따라서 사회보장 기본 계획이 만들어지고 사회보장 제도가 운영되는 것으로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 장이 조금 상대적으로 짧지만 이렇게 한 장으로 좀 구성을 해봤어요. 그리고 여기에 대한 내용들이 어떻게 보면 국민들이 좀 요구할 수 있는 권리이기 때문에 중요한 부분이라고도 볼 수가 있죠. 앞에 부분이 어떤 개념적인 부분이라면 여기에는 국민의 권리에 대한 것을 좀 규정해 놓은 것으로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는 조금 어떻게 보면은 이 장들에서 근거로 우리가 사회보장 수급권을 요구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것들을 좀 이번 장에 살펴볼게요. 자, 키워드는 우리가 여기에 이제 앞에 이 부분은 다뤘었죠. 사회 서비스까지 상호주의는 이제 그 전 시간에 우리가 했었죠. 그 다음에 이번 그 시간에는 사회보장 수목권 구조, 우리가 여러분들 그 사회보장 기본법은 좀 출력해서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이렇게 내용상으로 우리가 출력을 다 할 수는 없지만 사회보장 기본법은 조금 거기에 여러분들이 참고해야 될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뒤에도 또 우리가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좀 출력해서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9조, 그 다음에 11조, 그 다음에 12조, 15조, 이제 이런 내용들을 여러분들 요게가 그래도 가장 여러분들한테는 좀 익숙하지 않은 내용일 수가 있는데요. 그거에 대한 얘기들을 조금 나누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구조, 사회보장을 받을 권리, 이제 구조에 나와 있는데요. 여러분들, 모든 국민은 사회보장 관계 법령에 정하는 바에 따라서 사회보장 급여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라고 해서 사회보장 수급권이라는 게 명시가 되어 있죠. 자, 그래서 사회보장 수급권은 사회보장 기본법에 명시되어 있다라고 하면은 그거는 이제 맞는 거예요. 그래서 1항에는 인간다운 생활을 요구할 수 있다라고 했고, 그 다음에 2항에는 국가의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해야 될 국가의 의무가 있다. 권리와 의무에 대해서 얘기했고, 그 다음에 생활 미자립자는 이렇게 보호할 것이다. 라고 얘기했던 여러분들이 이게 어디에 나왔는지 기억이 나세요, 혹시? 이게 몇 조였는지? 기억이 나야 돼요, 여러분들. 자, 헌법 34조에 여기 규정되어 있는 얘기들을 다시 썼어요. 자, 이것이 구체화된 것이 바로 이제 우리가 사회보장 기본법의 구조에 해당된다고 볼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사회권적 기본권의 규범적인 구조라는 이름으로 얘기했었던 혹시 기억이 나는지 모르겠어요. 실체적 권리, 수속적 권리, 뭐 절차적 권리 이런 얘기들을 했을 때 실체적인 권리라는 거는 실제로 청구할 수 있는 권리잖아요. 그래서 세 가지가 있었는데 뭐였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떠올려 보세요. 사회보험 청구권, 공공부조 청구권, 사회복지 조치 청구권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 실체적인 권리였죠. 이거에 해당되는 부분들 좀 기억해 두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조항은 요거 짧지만 여기에는 이제 많은 것들이 의미가 담겨 있는 거죠. 내용이라기보다는 의미가 담겨 있는 부분이죠. 자, 그래서 그렇고요. 그 다음에 10조는 사회보장 급여의 수준은 어떤가. 그래서 9조는 사회보장을 받을 권리, 그 다음에 10조는 사회보장 급여의 수준, 그 다음에 신청은 어떻게 하는가, 보호는 어떻게 하는가, 그렇다면 보호한 거는 반영하는가, 제한은 어떻게 하는가, 그리고 포기, 그 다음에 불법행위에 대한 부상, 이런 얘기들이 이제 담겨 있는데요. 10조는 사회보장 급여의 수준, 국가가 보장할 수 있는 거는 무한정은 아니에요. 무한정이 바람직하지도 않고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국민이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사회보장급여의 수준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노력하여야 한다예요. 자, 우리가 강행 조항이 있고 그 다음에 임의 조항이 있어요. 임의로 한다, 강행한다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강제 조항이라는 얘기죠. 자, 그러면 끝이 뭘로 끝나는가는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사회보장 급여의 수준은 수준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뭐로 끝났어요? 의무 조항으로 끝났죠. 자, 여기는 어때요? 뭐 공표하여야 한다 라고 되어 있어요. 결정하여야 한다. 지금 강행조항으로 되어 있죠. 모든 법은 강행조항과 임의조항이 이렇게 섞여서 나오지만 이제 그게 중요한 거에 어떤 거에는 강행조항이 들어가 있죠. 그래서 이거는 꼭 강제적으로 해야 되는 국가가 의무를 지우기 위해서 이렇게 강행조항으로 되어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보장받을 수 있는 수준은 어떤 수준이에요? 건강하고 문화적인 수준.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수준이라는 거 이제 기억해 두고요. 그런데 그거는 거기에는 최저의 수준이에요. 건강하고 문화적인 거 생활하면은 여러분들 생각할 때는 그럼 우리가 진짜 평범한 그 사람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수준까지 다 보장을 해준다면 이제 우리가 맞지 않는 부분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최저한의 그 어떤 하한선을 두고 있죠. 국가는 관계 법령에 따라 정하는 바에 따라서 최저 보장 수준과 자, 과거에는 이제 여러분들 여기에서 요거를 또 다른 단어로 바꿀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최저 생계비 수준. 예전에는 최저 생계비 수준을 보장했어요. 그런데 이제 최저 생계비라는 말이 이제 없어졌잖아요. 아니, 없어졌다기보다는 이제 그것을 보장하는 수준으로 하지 않죠. 그래서 최저 생계비를 옛날에는 전물량 방식으로 이제 측정했던 시기가 있었어요. 우리가 빈곤선을 측정하는 방식이 있잖아요. 우리가 언젠가 한번 얘기했었던 것 같은데 그 라운트리 얘기하면서 근데 그때에는 최저 생계비라는 걸 전물량 방식으로 했지만 지금은 이제 그 상대 빈곤선 방식으로 전환이 됐잖아요. 그게 이제 우리가 국기법에서 한번 또 얘기를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거기에서 다시 한번 얘기를 할 거예요. 그래서 공공부조 얘기할 때 이제 주로 많이 나오는 얘기인데 대신에 최저보장 수준과 최저임금을 매년 공포하여야 한다라고 해서 최저생계라는 것은 결국은 최저임금과 연동되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최저임금이라는 것은 어떤 최저보장의 수준에 준해서 최저임금을 주기 때문에 이 두 가지가 명시되어 있다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지금은 맞춤형 급여로 전환되었기 때문에 최저생계비라는 용어를 이제 더 이상 사용하지 않는다라는 거 여러분들 이제 기억하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국가는 그 다음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이라고 되어 있어요. 자, 그래서 여기와 국가 지방자치단체는 이라고 주체가 누구인가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고 했어요. 법에서는. 왜냐하면 그거를 주체를 주어져야 하기 때문에 주어져야 그 사람이 책임을 갖죠. 그 대상자가. 약속을 누구와 하는가의 문제죠. 그래서 국가는 이걸 정해서 매년 달라져요. 공표하여야 한다. 그래서 우리가 최저임금이 얼마인가에 대해서 굉장히 논란의 여지가 많은 부분이잖아요. 그것이 어떻게 정해지느냐에 따라서는 이제 보는 서로의 입장이 다르기 때문이에요. 자, 돈을 주는 입장에선 최저생계비는 어떠면 좋겠어요? 낮으면 좋겠죠. 받는 입장에선 최저생계비는 높으면 좋겠죠. 그렇기 때문에 두 당사자가 이제 어떤 적정한 수준을 합의한다는 것은 매년 투쟁의 결과예요. 그래서 지금 올해도 비판을 많이 받았던 것 중에 하나 이제 그 최저시급 이런 문제들이 급격하게 올렸을 때 어떤 문제가 일어날 것인가 우리가 예상하지 못했던 문제들이 또 일어나고 있잖아요. 최저임금을 높였을 때 너무 터무니없이 또 낮출 때는 낮았을 때는 또 문제가 또 되고 또 조금 많이 높였을 때도 그것이 문제가 되고 그러니까 어느 수준이 적정한가에 대한 부분은 상당히 이제 많은 그 논의와 그 의사결정이 필요한, 합의가 필요한 부분이죠. 근데 대체적으로 이제 이것들이 정해지는 거는 우리가 힘 있는 사람이 누구인가, 그리고 힘 있는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하는가에 따라 결정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힘 있는 사람을 누구로 뽑을 것인가를 우리가 이제 투표로 결정을 하게 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투표를 잘해야 우리가 인간다운 삶을 살 수가 있답니다. 자, 그래서 여기가 10조는 사회보장 급여의 수준에 대한 얘기였고요. 다음은
자, 사회보장급여의 신청 부분이에요. 자, 신청 부분은 사회보장급여를 받으려는 사람은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에 신청하여야 한다. 누가 해야 돼요? 받으려는 사람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신청하여야 한다라고 해서 이걸 뭐라고 하냐면 신청주의라고 하죠. 그래서 요런 표시 있는 거는 제가 쓴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감안해서 좀 생각하면 좋겠고요. 자, 우리가 지금은 우리나라는 신청주의예요. 그러니까 급여를 받으려는 사람이 여러분들 지금도 막 그 국가에서 재난소득 그거 주잖아요. 그러니까 지자체에서도 주고 국가에서도 주고 신청해야 돼요. 그러니까 신청하지 않는 사람 좀 받기 어려워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이제 신청주의에 해당하는 거죠. 우리가 그대를 사랑합니다라는 영화 제가 잠깐 보여줬었잖아요. 거기에서도 보면은 그분이 이제 이쁜이라는 분이 이름도 없었고 그다음에 더군다나 주민등록증도 없어가지고 그거를 그동안 받지를 못했죠. 근데 그거를 소급해서 신청할 수 있느냐?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이전, 신청한 이전은 받을 수가 없어요. 소급해서 받을 수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후에 신청한 이유만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신청을 해야 된다는 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그래서 그거에 반대되는 말은 여기 이제 이렇게 박스로 되어 있는 부분인데요. 직권주의라는 말이 있어요. 수급권자의 신청 여부와 관계없이 직권으로 수급 자격 여부를 조사한 후에 급여를 제공하는 것. 그러니까 직권이라는 거는 다시 얘기하면 직무상의 권한이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직무상 권한으로 급여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일부 있어요. 특히 이제 국기법 같은 경우 이제 직권주의하고 병행을 하죠. 그렇지만 많은 것은 우리가 자기가 신청주의다 보니까 이 발굴을 적극적으로 하지 않으면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이 그거를 받지 못하는 무엇 때문에 뭐 여러 이유가 있을 수 있겠죠. 정보가 없어서 그런 경우도 있고 신청했을 때 두려움도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것 때문에 우리는 사각지대가 계속 발생하고 그다음에 그 안에서 또 안타까운 선택을 하는 그런 분들이 생기잖아요. 그 이유는 아직까지 우리나라는 신청주의에 있기 때문이에요. 근데 이제 사회복지사들이 사실은 더 적극적으로 발굴을 해야 되죠. 사각지대를. 그런데 그렇게 요구할 수 있는가? 너무나 그 한 사람이 담당하는 사례가 많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이제 조금은 조정이 필요한 그런 부분이라고 볼 수 없죠. 볼 수 있죠. 자, 그리고 사회보장급여를 신청하는 사람이 다른 기관에 신청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정당한 권한이 있는 기관에 이송해야 한다라고 해서 이 정당한 기관이 있는 경우에 기관에 이송된 경우 사회보장급여의 신청일로 본다라고 하는 부분이 이제 이항에 나와 있어요. 자, 그래서 11조는 사회보장급여에 대한 신청에 대한 얘기고요. 신청하여야 한다라는 거 여러분들 좀 눈여겨서 보면 좋겠어요. 자, 그 다음에 다음 장으로는 자, 다음으로 이제 사회보장 수급권을 어떻게 보호하는가 12조에 나와 있는데 사회보장 수급권은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서 중요한 건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으며 이를 압류할 수 없다. 여러분들 좀 어려운 말이지만 뭐 일반적으로 쓰는 말이지만 여러분들 무슨 말인지 다 이해는 하죠. 양도, 빌려주는 거, 담보, 그것을 어떤 보증으로 잡는 거, 그리고 압류, 이렇게 막는 거예요. 가압류 이런 것처럼 압류할 수 없다. 여러분들 빨간 딱지 붙는 거 알죠? 그 옛날에 그러니까 파산하면은 이제 그 빨간 딱지를 막 이렇게 붙이거든요. 지금도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그런 거 이제 압류한다고 하는데요. 자, 그러면 사회보장 수급권은 여러분들 뭐뭐였어요? 세 개였죠. 우리가 공공부조나 사회보험, 근데 사회서비스에 대해서 우리가 불법적으로 쓰는 거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거를 다른 사람에게 자기가 권리를 갖고 있는 게 자기에게 있는 거지. 그거를 이렇게 빌려줄 수 없다는 거예요. 이렇게 내가 이거를 내 거니까 누가 쓸 수 있게 그렇게 하는 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이게 이제 없을 것 같지만 끊임없이 이제 나오는 문제인데 우리가 빌려주는 거는 공공부조 이런 거보다는 사회보험에서 많이 그런 형태를 하게 되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동안은 지금은 건강보험이 거의 100% 이상 가입이 되어 있었지만 예전에는 우리가 신용불량자들은 그러니까 그 건강보험을 이용하기가 어려웠어요. 왜냐하면 보험을
요금을 내야지 그것을 이용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각출의 원리라고 했잖아요. 보험이라는 거는. 그러면 내가 그거를 내야 그 혜택을 내가 받을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그 보험을 내지 않았을 때는 그 혜택을 받을 수가 없겠죠. 그러니까 지금 신용불량자라는 거는 자기 이름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랬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더라도 또 자기가 아프기는 했기 때문에 명의를 도용해서 그러니까 다른 사람 거를 건강보험 증이 이제 예전에 이제 종이로 나왔을 때 혹은 지금도 우리가 주민등록 번호만 대면 혹은 이름하고 이제 뭐 간단한 정보만 있으면 그것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지금은 거의 신용불량자도 모든 사람도 다 이용을 할 수 있게 됐기 때문에 이런 경우가 드물을 얻지만 특히 이제 수급권자들이 그것을 사용할 때 이제 그 사람들이 명의를 이름을 빌려줘서 무료로 혹은 이제 자기 가족들 이름으로 그 혜택을 보는 경우가 이제 많이 지금도 이제 종종 있어요. 그래서 그것들을 부정수급하는 거를 이제 걸러내는 거 그것도 이제 상당히 어떤 문제 중에 하나죠. 그래서 자기가 그거는 결국은 양도 빌려준 거잖아요. 그러니까 돈이 들지 않는다고 해서 그냥 빌려준 거죠. 그리고 또 가족 중에 그런 사람이 있으면 빌려주지 않기 어렵잖아요. 그럴 때 그러면 안 된다는 거. 이제 법에 따라서 그게 정해져 있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그것을 담보로 무엇을 해달라고 하는 것도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현물이 아니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이런 거는 법으로 이제 할 수 없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압류를 할 수 없다라는 거는 주로 이제 그 돈의 형태로 오는 그 공적 부조, 공공 부조의 경우에 이제 그런 경우죠. 수급자들이 이제 통장에 자기 이제 돈이 들어오면 이제 이게 보통 수급자들이 그거 말고도 빚이 또 있죠. 그냥 순수하게 소득이 낮은 경우만 있는 경우는 잘 없고요. 대체적으로는 다 이제 빚이 많고 이자를 많이 내야 되고 또 집이 없어서 월세를 또 내고 이제 이런 상황이 되잖아요. 자, 그러면은 은행에서는 이제 옛날에는 이제 예전에 이게 이 조항이 이제 있기 전에는 공공부조의 혜택을 보고 그러니까 돈이 이제 통장에 들어온다 하더라도 은행에서 그거를 꺼내지 못하도록 압류를 했어요. 그래서 그러면 이제 결국은 그 돈은 정부에서 돈을 줬지만 생활비로 쓸 수가 없고 결국 이제 은행에 이자를 갚는데 또 들어가는 그런 이제 악순환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런 식으로 이게 압류할 수 없다는 그 조항을 이제 분명히 만들어서 이거는 이제 법적으로 금지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일반적인 보호와 이제 구체적인 보호, 이제 실체적인 권리를 갖고 있는 거 우리가 실체 권리가 세 가지가 있다고 했잖아요. 아까. 어떤 수급권에 대해서 이제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보호하는가라고 일반적인 거는 국가와 지자체가 홍보하고 설명하고 상담하고 통지할 의무를 부여했고요. 사회보장 수급권을 알려야 되죠. 이렇게 국가에서 줘야 되는 돈이니까 그거를 뭐 조금 받으면 더 좋으니까 사람들을 안 알리는 그런 게 아니에요. 그래서 국가와 지자체에서는 홍보하고 설명하고 상담, 통지, 의무하도록 그거를 부여했어요. 자, 그 다음에 어, 정보관리 체계를 확립하고 정보관리에 있어서는 사회보장과 관련한 비밀을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해서 보호하도록 규정을 했죠. 일반적 보호는 어쨌든 이러한 사회보장과 관련한 비밀을 이제 드러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보호되도록 하는 것이 규정되어 있지만 이제 그렇지 않은 그런 경우들이 좀 발생을 하게 되죠. 자, 그 다음에 구체적인 보호에서 여기 이제 드디어 두 가지의 용어가 나오는데 일신 전속권이라는 것과 구상권이라는 게 나와요. 불법 행위에 대한 구상권. 우리가 이 두 용어를 잘 알아두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일신 행위의 그 전속권이라는 거는 말 그대로 그냥 법이라는 거는 용어를 그 한자로 만든 거잖아요. 그러니까 일신 한 몸이에요. 전속 전체에 속해 있다. 그러니까 전속 아예 속해 있다. 권리가. 자, 그래서 한 몸에 내 몸에 속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몸에만 내 속해 있는 권리예요. 사회보장 수급권이라는 거는. 그렇기 때문에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고 압류할 수도 없고 정지될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내 몸에 속해 있는 권리이기 때문에 그거를 누군가 어떻게 영향을 미쳐서 할 수 없다는 거죠. 내가 빌려줄 수도 없고 누가 나에게 이걸 가할 수도 없고 정지하게 할 수도 없고 이런 것들이죠. 자, 그거를 일신 전속권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다만 관계 법령이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럴 수가 있고 대신 그런다 하더라도 최소한에 그쳐야 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불법 행위에 대한 구상권을
이제 청구하는데 그건 이제 뒤에서 조금 더 설명하도록 할게요. 그래서 구체적인 보호로는 이제 일심 전속권과 구상권을 통해서 이제 이렇게 보호를 하고 있다라고 보면 돼요. 자, 여기까지가 이제 사회보장 수급권의 보호에 대한 내용이고요. 이어서 이제 사회보장에 관한 국민의 권리 13조, 14조 이제 제한에 대한 얘기는 앞에서 했고요. 이제 포기에 대한 얘기. 제한은 뭐 제한되거나 정지될 수 없다. 그리고 관계법령에서 따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하다. 그리고 하지만 그 제한이나 정지에는 최소한의 범위에 그쳐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포기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요. 이게 이제 조금 중요해요. 빨갛게 제가 표시를 했죠. 그 포기는 취소할 수 있다. 자, 사회보장 수급권을 포기할 수 있는가? 포기할 수 있어요. 포기는 근데 또 취소할 수 있어요. 내가 포기했던 거를 되돌린다는 거죠. 사회보장 수급권은 정당한 권한이 있는 기관에 서면으로 통지하여 포기할 수 있어요. 서면으로 통지해야 되고요. 우리가 반드시 중요한 거는 서면으로 해야 된다는 거. 우리가 어떤 것은 서면으로 해야 되고 어떤 것은 그렇지 않은 게 있기 때문에 서면으로 통지해야 되는 거는 여러분들 기억해야 되고요. 포기할 수 있다. 뭐뭐 할 수 있다. 뭐뭐 해야 된다는 거 아니고 포기는 다시 되물릴 수 있다는 거죠. 1항에도 불구하고 사회보장 수호권을 포기하는 것이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줄 경우에 이에 대한 관계법령에 위반되는 경우는 포기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어요. 자, 우리가 사례를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이혼 부부간에 노령연금을 나눠받도록 한 분할연금 수급권은 이혼 당사자들이 마음대로 포기하거나 양도할 수 없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 11부는 A씨가 이제 61세 된 A씨가 전처가 분할연금 수급권을 포기했기 때문에 연금을 본인이 모두 받아야 된다라고 해서 국민연금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가 패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자, A씨라는 사람이 이제 원래 이거를 받도록 되어 있었던 사람인데 부부였을 때는 이제 한 사람이 받으면 됐죠. 한 가정이 받으면 됐는데 이제 이 사람이 이혼을 하면서 이것을 이제 전처가 포기를 이제 그러니까 이혼하기 전에 처가 이제 포기를 했어요. 그랬는데 포기한 거를 다시 어떻게 했나 보세요. A씨는 지난 2005년 3월 아내 B씨와 27년간의 혼인관계를 청산하고 이혼을 했다. 두 사람은 각자 명의의 재산은 각자의 소유로 기속하고 향후 일체의 재산상 청구를 포기한다고 합의했고 이 과정에서 B씨는 2007년 공단에 A씨의 노령연금에 대한 분할 수급권을 포기한다는 내용의 서류를 제출했다. 그러나 공단 측은 수급권이 60세부터 발생하므로 그 이전의 분할연금권을 포기할 수 없다고 통보한 데 이어 2013년 7월에 B씨가 수급권 포기를 철회하고 연금 지급을 청구함에 따라 A씨의 연금액 100만 원 중에 50여만 원을 B씨에게 분할 지급하기로 했다. A씨는 남자죠. 불복해서 소송을 냈지만 법원 역시 공단의 결정이 적법하다고 봤다. 재판부는 분할연금 제도는 혼인 파탄 사유나 기호 정도와 관계없이 배우자의 이혼한 이의 노후 안정을 위해 일정에게 소득을 보장해주는 것이라며 분할급여를 받을 권리는 양도 압류되거나 임의로 포기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에 권리가 발효되기 전인 60세 이전에 제출한 분할연금 수급권 포기서는 포기한데 이제 어떤 사유가 없을 뿐 아니라 장래에 발생한 권리를 미리 포기하는 것에 해당하므로 무효라고 덧붙였다라고 했죠. 자, 이게 이제 대표적으로 이게 이제 포기를 취소한 건데요. 자, 이게 이제 이런 사례가 그럼 적으냐 하면 적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제 이게 자주 나오는 사례라서 여러분들한테 얘기를 해주는 건데요. 뭐 종종 나오는 사례라서 왜냐하면은 이제 이게 여러분들 배웠던 이제 황혼이혼에 해당되는 부분이죠. 이제 더 이상은 이 사람하고 참고 살 수 없다. 사실은 62세인 그 부인 거의 이제 이 정도면은 맞추어서 살 만큼 살지 않았나. 30년 넘게 살지 않았겠어요? 그러면은 그렇지 않나. 그리고 또 뭐 굳이 이혼까지 하나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일반인들 간에는. 근데 이제 더 이상은 못 참겠고 이제 나도 노후에 얼마가 남았을지 모르는 내 인생은 자유롭게 살고 싶다라고 해서 이혼을 원했어요. 그런데 이혼을 할 당시에 이 남자는 보통 이제 남자가 이혼을 안 하려고 하는 나이가 들수록 이제 이혼을 안 하려고 하는 거는 젊었을 때는 부인이
얻을 이익이 더 많았지만 나이 들면 이제 부인이 남편한테서 이제 더 이상은 이제 밥도 맨날 차려줘야 되고 나가지도 않고 모든 수발을 다 들어야 되고 이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원치 않는 거죠, 부인이. 이제 물론 사이가 좋으면 다 하고 싶지만 이제 그 미운 짓을 다 한 남편이 그렇게는 제가 이제 너무 이분을 그 추정해서 얘기하는지는 몰라도 일반적인 론이 그래요. 그래서 이제 이런 상황에서 이 사람이 혼인을 청구를 했는데 보통은 남자들은 이혼을 안 하려고 해요. 재산이 아까워서 못하는 사람들이 또 있어요. 왜냐하면 100만 원이 나오는데 그거를 반반 나누면 50만 원이 되면 바로 이제 그 빈곤선으로 떨어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노후에 이혼을 하는 거는 빈곤에 떨어지는 지름길이에요. 그래서 같이 살아야 돼요. 꼭 행복하게. 근데 어쨌든 이 사람이 전제를 내가 이 사람이 이혼을 해주는 전제로 나는 이걸 포기하는 전제로 이혼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남자는 이걸 포기했으니까 나한테 100만 원이 다 오잖아요. 그러니까 이혼을 해준 거죠. 그런데 이 사람이 이제 이거를 다시 철회를 한 거죠. 그래서 포기할 수도 있는데 포기한 거를 취소할 수 있다는 거를 이분이 모르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포기한 거를 취소할 수 있었던 대표적인 사례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거는 사회보장 수급권에 대한 포기는 취소할 수 있다는 14조 이하에 대한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요. 그래서 그거를 할 때는 정당한 권한이 있는 기관에 서면으로 해야 된다는 거 여러분들이 기억하면 좋겠어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불법 행위에 대한 구상이라는 거 이제 보상을 구한다라고 해서 구상권이에요. 이거는 이제 사회보장 기본법에만 나오는 얘기는 아니고 민법에 이제 주로 빚과 관련된 얘기로 나오는 얘기인데요. 제3자의 불법 행위로 피해를 입은 국민이 그로 인해서 사회보장 수급권을 가지게 된 경우 사회보장 제도를 운영하는 자, 뭐 국가 지방자치단체 되겠죠.는 그 불법 행위에 책임이 있는 자에 대해서 관계법령에 정하는 바에 따라서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자, 구상권은 대표적으로 공공부조에서 이제 많이 일어나는데요. 자, 이게 이제 문제이기도 하고, 이게 이제 보호의 그런 방법이기도 한데요. 자, 구상권이라는 건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부모에 대한 부양, 그러니까 늙은 부모에 대한 부양의 책임은 여러 사람에게도 있지만 성인 자녀에게 있죠. 그런데 성인 자녀가 원래 그 부양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속이고 국가가 이 노인을 부모를 이제 부양을 하게 했다면 그래서 이제 이미 돈을 다 지불을 했어요. 그러면 구상권을 누가 행사할 수 있냐면 국가가 누구에게 구하는 거죠. 그 보상을 자녀에게 그것을 대신 달라고 할 그런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빚을 빌린 사람과 연대 채무자의 여기 이제 읽어보면은 민법에서 이제 빚을 빌린 사람, 그다음에 연대 채무자, 그다음에 돈을 빌려준 사람, 이제 이런 사람들 간에 구상권이 형성되는 그런 거를 우리가 빗대서 여기에서 이제 불법행위에 대한 구상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코로나 사태에서도 구상권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국가에서는 어느 지역, 특정 지역이라고 얘기하기는 그렇지만 어쨌든 전국에 있는 그 사람들이 구상권을 행사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지금 그 검사를 하는데도 비용이 들어가고 그 병에 걸리면 또 병원도 이제 상당수 많은 이제 격리되어서 병원을 이용해야 되는 그런 비용이 생기잖아요. 그게 생각보다 그게 크더라고요. 그러니까 몇 인실에 격리되어 있어야 되기 때문에 병상을 잡고 있어야 되잖아요. 자, 그러면 우리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그 사람들이 그냥 자발적으로 막 돌아다녀가지고 걸린 사람들, 그러니까 막 어떤 사람들 루트 공개하는 거 보면 막 여기도 갔다 저기도 갔다 막 하루에 막 이렇게 간 다음에 걸렸어요. 그런 사람들은 분명히 사회적 거리 두라고 했고 집에 있으라고 했고 가능하면 만나지 말라고 했는데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잘못을 그 사람들이 한 거죠. 그럼 그거에 대해서 병원비를 정부가 지금 다 내줬는데 그거에 대해서 구상권을 행사한다고 하면 그 사람들이 내도록 하는 거죠. 그래서 구상권 행사해야 된다. 막 이렇게 얘기하는 게 바로 그런 의미라고 보면 되겠어요. 여러분들이 아마 이제 그 뉴스 기사나 이런 데 볼 때 구상권이 뭐지? 라고 했을 때 아마 아 이런 거구나 라는 걸 좀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까지가 2장에 해당되는 내용인데요. 이제 사회보장 수급권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국민의 어떻게 보면 이제 권리고
그리고 또 국가는 어떻게 이것을 보장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굉장히 자세하게 비교적 다른 그 절에 비해서 많이 할애해서 이것을 써놓은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여기까지 이제 설명을 했고요. 이제 그 다음에 다음 장으로 이제 넘어가도록 할게요. 사회보장 기본계획과 사회보장위원회는 어떻게 보면은 이제 부수적인 그런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부수적이라기보다는 이제 이것을 규정해 놓은 어떻게 보면 그 큰 틀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여기에서 또 안타깝게도 조금 다른 그 법에서 나오는 얘기하고 좀 헷갈리는 그런 부분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무슨 위원회, 무슨 계획, 막 이런 것들이 이제 앞으로 나오기 시작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 좀 잘 정리해 둬야 될 것 같은데, 어쨌든 이번 수업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에 또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하도록 할게요. 마치겠습니다.